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쉬운 돈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치 익숙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동시에 그 안개 너머로 새로운 기회의 윤곽도 서서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26년 글로벌 거시경제와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살을 함께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생산성 혁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생산성 혁명이 경제와 우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내년에 뭐가 오를까를 맞추는 걸 넘어서요. 과거처럼 시장 전체가 오를 때 편승했던 어쩌면 도박 같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짜 투자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의 시비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엇갈리는 환경이 될 거거든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알파, 즉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자산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라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죠. 게임의 룰이 바뀐다.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대한 유동성의 힘, 그러니까 베타의 힘이 모든 걸 압도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뭘 사도 오르는 장이었죠, 사실. 맞아요. 하지만 그 거대한 담요가 걷히고 있는 지금, 이제는 개별 자산의 진짜 실력, 그 내재 가치를 꿰뚫어보는 능력, 즉 알파가 중요해지는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파의 시대.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최근 몇 년의 시장을 도박,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심화 투자에 비유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핵심적이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냥 뭐 단기, 장기 투자의 차이? 이런 건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간 축하고 소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소유요? 네, 쉽게 말해서 도박은요. 이번 주 경마에서 어떤 말이 1등할지 돈을 거는 거예요. 다음 달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는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죠. 이벤트에 베팅하는 거네요? 맞아요. 반면에 투자는 그 말 자체를 사서 잘 키워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우승시키려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파트나 주식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자산을 길게 소유하는 거죠. 내가 가진 아파트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혁신으로 이익을 늘려나가는 그 성장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벤트에 돈을 거느냐 아니면 자산의 성장에 참여하느냐 그 차이군요. 네, 바로 그 차이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도박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투자의 시대가 온다고 분석하는 걸까요? 핵심은 시장을 떠받치던 그 거대한 담요, 즉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동성 파티요? 네. 그 담요가 덮여 있을 땐 사실 말들의 실력이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다 같이 휩쓸려가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다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 담요가 싹 걷히니까 이제 어떤 말이 진짜 잘 달리는지, 어떤 말은 힘이 붙이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6년 시장은 변동성이 훨씬 커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맞아요. 더 이상 시장 전체의 상승, 즉 베타에만 기댈 수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자산을 미리 팔아서 수익을 내는 공매도 전략까지도 아주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매도까지요? 네. 이건 곧 수익을 내려면 기업들 사이의 실력 차이를 정확히 읽어내고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 바로 알파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옥석 가리기네요. 한마디로 이제 시장은 1등과 꼴찌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고도로 선별적인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파의 시대. 이제는 숲 전체가 아니라 숲속에서 가장 튼튼하고 잘 자랄 나무를 골라내는 능력이 주요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숲의 현재 상황, 즉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부터 살펴보죠.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는 2026년에도 4.5%에서 5% 사이의 견고한 명목 GDP 성장이 예상된다고 해요.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뭔가요? 맞아요. 전체적인 숫자만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아주 튼튼해요.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산성 혁명입니다. 생산성 혁명. 네, 이게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예요. 기업들이 예전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생산성 혁명이라니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강력한 무게가 바로 인공지능, AI랑 자동화 기술이에요. 아, AI. 우리가 흔히 쓰는 AI 챗봇 같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AI로 재고를 관리해요. 그래서 딱 팔릴 만큼만 물건을 들여놓고 창고 비용을 아끼고요. 어허. 또 택배 회사가 AI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짜서 유류비를 절감하는 거죠. 공장에서는 기계가 고장날 걸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네요. 네, 이 모든 기술 적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인건비와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SG&A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도 기술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이익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한쪽 면을 보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탄탄해지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에는 아주 심각한 노동시장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그러니까 저숙련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이건 경기가 나빠져서 잠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네요. 정확해요. 이건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 발전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예요. 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 네, 총량적인 경제 지표는 좋은데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미국 경제의 두 얼굴이네요. 그럼에도 전체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양극화의 현실이죠. 미국 경제는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이나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비 여력이 워낙 막강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소비 지표는 여전히 튼튼하게 유지돼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생산성 혁명의 직격탄을 맞은 저숙련 노동계층이 구조적인 실업 압박에 시달리는 극심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총량적인 건강함 뒤에 숨겨진 이 사회적 위험,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는 분석이잖아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금리 인하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현재 시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해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단순한 물가 안정이라는 일차원적인 목표를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을 풀고 있다는 거죠. 다차원 방정식이라 첫 번째 목표는 뭔가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거래 속도, 즉 벨러시티를 되살리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주택은 미국 가계 자산의 무려 4분의 3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에요. 와, 4분의 3이나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아무도 집을 팔려고도 사려고도 하지 않아요. 시장이 그냥 마비 상태인 거죠.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상태를 풀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서 한 5% 중후반대는 되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군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것도 쉬워지고 집 한 채가 거래될 때마다 평균 3명 이상의 고용이 생길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요. 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네요. 특히 젊은 세대가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다리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주택 시장 정상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목표는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바로 천문학적인 구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거죠. 아, 그 엄청난 이자 비용 문제 말이군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금리 인하가 거기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미국의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금리가 1%만 내려가도 정부가 아낄 수 있는 이자 비용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 즉 fiscal flexibility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해요.
세 번째 목표는 고용 문제와 사회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거예요. 생산성 혁명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하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이런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가 주는 사회적 충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즉,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제 물가와 고용이라는 전통적인 두 가지 목표를 넘어서 주택, 재정, 사회적 안정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정책 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장기 금리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하던데요. 네, 사실상 지금 경제의 진짜 기준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봐야 해요. 정말요? 네,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장기 대출을 받거나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금리거든요. 아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를 3.5%에서 4.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거시경제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 아무도 안심하고 장기적인 투자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금리가 안정된다는 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채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자료에서 허세보다 폭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던데요. 하하, 네. 채권 투자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은 대박이 나면 10배, 100배도 오를 수 있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상방이 막혀 있죠. 네, 채권 투자의 목표는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만기에 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전부예요. 무한한 상승 잠재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100점짜리 홈런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안타를 쳐서 1점씩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이기는 전략이네요. 수없이 반복해서 결국 돈을 버는 것처럼 채권 투자도 한두 종목에 모든 걸 거는 허세 대신 다양한 자산에 폭넓게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카지노 비유. 낮은 우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꾸준한 인컴을 쌓는 것, 그게 바로 허세보다 폭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네요. 그럼 2026년에 유망하게 보는 구체적인 채권 섹터는 어딘가요? 우선 금리 커브 상에서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만기가 아주 긴 장기 국채는 금리 변동에 너무 민감해서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는 장기 국채에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금리 커브의 밸리, 그러니까 밸리라고 하는 만기 3년에서 7년 사이의 중기 국채 구간에 집중하는 게 유리해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 중간 구간이요? 네, 이 구간은 장기물의 높은 변동성은 피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이자 수익, 즉 캐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흥시장, EM 채권입니다. 신흥시장이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보면서 달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탈달러 움직임. 네, 이 과정에서 신흥시장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둘째, 금리가 안정되면 지루하지만 환상적인 캐리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모기지, 즉 정부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저당 증권이 아주 매력적인 방어 자산이 될 수 있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신흥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변동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달러를 피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초급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초급면. 네. 신흥시장 내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해요. 재정 건전성이 탄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채권을 선별적으로 담아야겠죠. 무조건적인 분산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똑똑한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기회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지뢰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2026년에는 특히 신용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2026년은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기업들의 부도율도 올라갈 걸로 보여요.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되는 곳은 두 군데예요. 첫째,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입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네,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 혁명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체감되는 현상이 있나요? 그냥 숫자상의 문제인가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제 지인 중 한 명이 중고차 딜러인데 최근에 대출 승인이 안 나서 차를 못 사는 젊은 친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와, 진짜 현실이네요.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여기서부터 끊어지고 있는 거죠. 둘째는 일부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에요. 특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일부 기업 대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괜찮아 보여도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소수의 빅테크와 나머지 475개 기업으로 나뉘어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2026년 주식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나머지 기업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현금 흐름의 해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해자, 모트 말씀이시죠? 네. 빅테크 기업들은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의 강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규모와 속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죠. 잠깐만요.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요. 그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으로 쓴다. 네.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잉여현금 흐름 FCF를 곧바로 연구개발, R&D, 자본 제출, 캐펙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 기업들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 기계로 번 돈으로 더 크고 좋은 돈 찍는 기계를 계속 사는 셈이에요. 와, 선순환이네요, 완전히. 그쵸.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자본적 해자를 계속 더 깊고 넓게 파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강력한 해자가 오히려 독점 규제의 표적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게 빅테크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이 이런 규제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S&P 475개 기업들은 이런 강력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은 경제적 역풍에 훨씬 더 취약해요. 체급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볼 때 단순히 PER이 높다고 비싸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높은 가치가 막대한 잉여현금 흐름과 높은 ROE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의 주식 알파 전략은 결국 이 해자를 가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까요? 명확한 알파 창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리스크를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첫째는 당연히 이미 강력한 현금 흐름의 해자를 구축한 대형 기업들이고요. 네. 둘째는 헬스케어 기술 섹터예요. 이 분야는 고령화 같은 인구 통계학적 순풍을 닫고 있고 동시에 엄청난 의학적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경기를 타지 않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죠. 헬스케어. 셋째는 금융 섹터인데 금리가 안정되고 경제가 연착륙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조건들이 뭐였죠?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시대에 작은 기업이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선별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요? 첫째, 재기대 위험 M&A 안일성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를 대기업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요. 둘째는 AI의 민주화 효과예요. AI의 민주화. 네, AI 기술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이걸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수의 중소형 기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의 영향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서 중소형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그럼 중소형주 투자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논의를 종합해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면요. 결국 핵심은 뇌를 재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뇌를 재훈련한다. 네, 모두가 함께 상승하던 과거의 쉬운 투자 방식, 즉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하게 수익을 내던 베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맞아요. 시장은 베타의 시대에서 알파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이건 이제 적극적인 종목 선별, 잠재적인 지뢰를 피하기 위한 철저하고 근면한 분석, 그리고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승자가 될 기업에게 집중하는 다차원적인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네, 그리고 오늘 분석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을 직접 써보거나 메타의 스마트 안경을 체험해보는 아주 작은 개인적 경험이 앞으로 미국에서 400만 개의 운전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대한 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 부분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바로 다음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는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